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화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상이 아주 화려하신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 뭐 아시잖아요. 보디가드로 가시잖아요. 네. 와인바를 가는가 맞춤형 옷을 입고 왔습니다. 와인바라고 하면 안 되시고.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 방송을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 중에 네. 이태원 경리단에서 더젤이라는 그 와인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네. 우리 헨스리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혹시나 또 잘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안유화 교수님을 맞춤형으로 특별히 네. 초대를 하셔가지고 네. 안유화 교수님 초대받는 자리에 저까지 덩달아 따라가서 네. 맛있는 저녁과 와인을 한잔 네. 하는 감사합니다. 그런, 네. 그래서 오늘 아마 기분이 좋으셔서 맞아요. 또 좋은 인사이트가 막 나올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막 넘쳐요. 네, 네. 아니 오늘 벌써 의상부터가 좀 파이시고 처음 이렇게 놀랐죠. 네,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좋은 인사이트 또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저금리, 저성장 시대잖아요. 네. 이제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뭐 네. 부자 되기 어렵다, 뭐 노후를 대책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도 서민들도 투자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네. 노후 대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네. 질문이 생기거든요. 일단은 저는 보통 투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뭐 투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일반인, 그러니까 정말 매일 열심히 출근해서 월급을 받고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며 첫 번째로 투자가 아니라 적어도 인플레이션은 이겨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만 했지 깊이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실제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그냥 갖고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도 지금 홍수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시금치 가격이 거의 2배 넘게 올랐거든요. 167% 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제 1원 주고 샀던 거를 내가 지금 1.67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내가 그러니까 67% 되잖아요. 67%를 더 돈을 내 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사니까 67% 손해 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 월급이 10,000원이었을 때 실제는 그 10,000원 중에 67%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실제 내 호주머니에는 3,300원만 남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이 요즘에 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정부가 엄청 지금 노력을 해서 지금 뭐 부동산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엄청 번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사실은 2000년에서 우리 2020년이잖아요. 20년이 지났잖아요. 한국의 아파트만 빼면 서울 아파트, 다른 지방 빼고 서울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가 4배 올랐어요. 네. 4배.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의 M2, 우리가 통화량을 M2로 말하죠. 네. 통화량은 2000년부터 2020년 동안 정확하게 4.07인가 이렇게 올랐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잘못 말했어요. 아파트 가격 지수가 3배 넘게 올랐거든요. 4배 좀 안 돼요. 아파트는 그렇게 올랐고, M2는 4배 올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을 번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내가 그냥 인플레이션만 이겨낸 거예요.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 아주 쉽게 예를 들게요. 만약에 2000년대에 내가 돈이 5억이 있어요. 일반인 내가 5억에서 결정한 내 5억가 전세를 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5억으로 조금 못하더라도 부동산을 살 것인지 내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살 건지 아니면 5억을 전세 주고 살 건지 그럼 우리가 가령 전세 들고 살았다고 칩시다. 네. 그럼 내가 20년 살았어요. 그 집에서. 그러면 2000년에 5억을 주고 20년 지금 이번에 만기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5억을 받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M2가 4배 올랐잖아요. 내가 2000년 낸 5억하고 지금 내가 돌려받은 보증금 5억이 다른 개념인 거예요. 내 5억이 지금 4분의 1로 꺾여버린 거예요. 네. 결국은 내가 지금 과거 5억이 20년 후에 지금 1.25억밖에 안 된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3.75억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5억을 20년 후에 받았을 때 내 똑같은 전세로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나는 투자를 떠나서 일단 난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때 2000년도에
5억을 전세를 안 들고 내가 집을 샀어요. 5억짜리. 네. 그러면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20년이 지나면 아파트가 지금 그게 15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와 아파트를 5억 하고 들어가는데 20년이 지났는데 15억에 너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데 그게 사실 본 게 아니고 M2에 비교하면 그냥 인플레이션을 따라 집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인 감에서 보통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렇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니까 내가 이런 개념을 안 갖고 가면 내가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거지가 되는 거죠. 또 20년이 흘러서 지금 이미 20년 흘러서 5억짜리가 1.2억밖에 안 되는데 또 20년 흘렀어요. 이제는 그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투자하기 이전에 나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예. 아, 진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국민연금의 목표가 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자산, 그 화폐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는 그렇죠. 것이다. 예, 일단은 CPI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면 한국의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제가 이 표현을 하면 맞는지는 뭐 단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그냥 재미있어라고 얘기해드리면 한국은 제가 2003년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때 제가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럼 세미나 발표비를 줘요. 그럼 그때 30만 줬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30만 줘요. 그러네. 네. 그 교수들이 월급이 2000년하고 지금 20년, 2020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까 M2는 400 올랐다고 말했죠. 네. 똑같이 1억을 받았는데 지금도 1억에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이죠? 그때 1억하고 지금 1억이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근데 이게 교수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월급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그 월급을 갖고 와 다 써버리면 상관없어요. 내가 1,000만 원 번다. 올해 지금 1,000만 원 수입, 월 수입 다 써버려서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1,000만 원 버는데 꼬박꼬박 저축했다고 하면은 그냥 저축만 했어. 근데 지금 무슨 한국이 금리를 거의 뭐 얼마 안 주잖아요. 지금 1억 해봤자 얼마 안 나와요. 1몇 프로라고 그러던데. 나는 1.1% 안 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지금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면은 적어도 첫 번째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을 이겨라. 그러니까 투자란 개념보다도 투자라고 하면은 내가 뭐 전문 지식이 없는데 무슨 투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저는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게 우리는 일단 인플레이션만은 이기자. 1차 개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거는 일단 2차적인 목표고 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가난해지는 거니까. 근데 그 말을 전달드리고 있는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네. 이제 표현이 네. 많이 이제 그 떠돌고 뜻이죠. 있잖아요. 그 뜻이죠. 그게 지금 아주 우리가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투자는 일반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투자는 정말 돈이 여윳돈이 네. 많은 사람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단 소액 얼마라도 네. 자꾸 돈을 투자하고 불리는 네. 이런 훈련이 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1차적으로 그냥 디플레이션이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러면 국가마다 달라요, 상황이. 자, 그러면 제가 미국의 100년의 역사,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강의할 때 쓰는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투자 상품으로서 주가 시장, 주식 시장,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 공업 지수를 제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황금, 그리고 금이잖아요, 금. 그리고 요즘 금이 많이 올라 2,000을 많이 돌파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유, 원자재 시장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전 세계가 다 석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석유 같은 이런 실물 자산, 그리고 CPI, 이제 인플레이션 말했죠, CPI. 자, 그러면 미국의 데이터는 역사가 길어서 100년, 60년, 30년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은 재밌는 게 제일 수익률이 이제 말한 몇 가지 가운데서 어느 것 같아요. 다우 공업지수, 그다음에 원유, 그리고 CPI, 이건 인플레이션 수익률이 되죠. 그리고 부동산, 황금, 금 어느 것 같아요. 전 주식일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은 정확하게 100년의 데이터를 봐도 60년 데이터를 봐도 30년 데이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30년 전,
10년 전 봐도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다우공업지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이에요, 채권. 네. 채권 수익률, 채권. 수익률. 세 번째가 부동산, 그 다음에 원유, 그리고 CPI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CPI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수익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대로 보면 중국은 어딜 것 같아요? 중국은 뭐 뉴스만 들어보면 부동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역시 우리 대표님은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칭찬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제가 이제 오늘 기분 좋으니까 구박을 안 하죠. 네. 예, 예. 놀랍게도 중국은 과거 20년, 2000년부터 지금 정확하게 20년 보면 부동산이 수익률이 1위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주가 지수인데 주가 지수가 CPI도 모이게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중국은 그게 그 채권 시장이 있잖아요. 네.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순위가 부동산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채권이고 주식 시장인데 사실 CPI가 앞자리고 주식시장이 제일 아래예요. 그러니까 CPI도 못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이고 우리가 인덱스로 봤을 때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제가 뭐 20년 데이터를 이제 상품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000년부터 보시는 거예요? 예, 2000부터 2020년, 20년 데이터를 한국 건 안 봤어요. 저는 항상 미국하고 중국을 비교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우리가 많이 봐도 답이 나와요. 한국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야? 이제 2300 돌파해서 그렇죠. 근데 제가 2003년에 왔을 때도 대충 그 언더리였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한국도 CPI를 모이겠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 게 네. 주식 투자에서 네. 망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들어보면. 맞아요. 예, 손해본 사람들. 왠지 나만 사면 떨어져요. 근데 내가 안 살 땐 분명히 올라갔거든요. 이런 느낌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네, 거고 네. 하면은 온 집안 식구가 다 말리는 네. 이전까지는 얼마 그런 전까지는 일이 많죠. 네, 많았죠. 네. 근데 부동산은 그래도 사면은 돈 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을 안 벌어도 완전 망하진 않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집을 1억에 샀는데 그 집이 6천이 됐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내가 팔지만 않으면 그 집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임대를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주식은 이래요. 내가 10,000원짜리를 샀는데 6천이 됐어요. 6천이. 네. 근데 그럼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되잖아. 실현 안 시키면 되잖아. 손익을. 근데 제가 경험해서 아는데 그게 상장 폐지로 갈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실제 상장 폐지 당한 적이 있어요. 과욕을 부리셨군요. 네, 근데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10,000원짜리 주식이 그게 40,000원짜리 상장 폐지되면서 마지막에 막 40원, 50원 해요. 네. 종이 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앞으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보세요. 부동산 이제 확실하게 투기 상품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부의 길을 보면 그래도 내가 개천에서 욕 났다 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을 좀 꽤 좋게 받아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처음에 전시회를 시작했어요. 그죠? 전시회를 시작했다가 연간이 모으면 집을 샀어요. 사면은 그 집이 예를 들면 5억 사는데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실현시켜서 한 8억짜리 집을 사고 2억이 남은 걸 갖고 또 이렇게 부동산 해가지고 이래서 내가 스스로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을 아예 이렇게 못하니까 네. 우리가 이런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꼭 투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에 저도 지금 월급 중에 일부 국민연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발표가 오잖아요. 네가 지금처럼 돈을 얼마 내면 네가 60세 이후에 돈이 얼마 받는다는 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 근데 그거 보면 그때 내가 지금 생활을 내가 영위할 수 없는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 돈은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CPI,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도 돈만 나오고 나머지 내가 지금의 생활의 질을 보증할 것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이 이제는 길이 막혔잖아요. 네. 그러면 내 이 돈을 어떻게 잘 굴려서 노후 자금으로 내가 현금 흐름을 나오게 할 수 있냐를 지금 되게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을 안 했던 사람한테 네가 주식이 잘 된다더라 한번 사봐야 그냥 뭐 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주변에 누가 주식을 많이 하더라 전화해가지고 야 어느 뭐 주식 하겠어요? 괜찮니?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증권사에 가가지고 거기 매니저들한테 저 주식 하고 싶은데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서 추천한 데를 샀다고 칩시다. 근데 사람이란 게 모르잖아요. 그게 내가 로고를 준비하려고 그걸 사놨는데 그게 한 뭐 5년 잘 갖고 갔어요. 근데 상장 폐지됐어요. 그러면 내 로고가 없어지는 날아가는 거예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집은 날아가진 않잖아요. 거리에 그렇죠. 나앉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국민들이 큰일이 지금 로고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부동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한국은 중국하고 비슷했어요. 주로 자산운용이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돈이 지금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 돈이 지금 어디 갈 것 같아요? 지금 법인으로 아파트 산 사람들이 지금 다 팔고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 집을 매체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사람들이 다 팔 거예요. 어차피. 그죠? 그럼 그 돈을 지금 만약에 10억 지금 갖고 있어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걸 주식에 투자했다 칩시다. 근데 그게 다 날아갔어요. 이 사람 로고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근데 이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미국에 가면 어느 가정마다 PB가 계세요. 네. 근데 그 PB가 자산관리사가 계시는데, 예를 들면 내 할아버지 자산을 관리해주던 PB사가 계속 잘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또 그 PB사를 써요. 그 사람을 써요. 그러면 그 아들이 또 그 사람 계속 잘하니까 손자도 그 자산관리사를 써요. 그래서 미국 가보면 이런 자산관리사들이 그 한 개 가문을 계속 해줘요. 잘하니까 수익률이 시장의 인덱스가 한 10% 하는데 나의 자산관리사 나는 꾸준히 20%를 관리해줘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사들 한 5개 가족을 관리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씨네지 왕씨네지 뭐 이렇게 5개 가문 하면 이 자산관리사는 5개만 관리해도 충분히 자기가 충분한 여유 시간에 잘 관리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이 월 2천만 원은 문제 없이 또 소득이 생기고, 그리고 그 가게들은 그냥 열심히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무조건 우리 집의 전문 관리사한테 맡겨요. 관리사 매일 그 일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수익의 20%를 가져가고, 5개만 해줘도 그 PB사는 한 2천만 원 벌고, 그 다음에 그 가문은 내 열심히 내 월급만 벌어도 내 로고는 걱정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수익에 비해서 자산이, 그게 주로 주식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뮤추얼 펀드에 많이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게 양성순환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자, 한국은 지금 부동산 길을 막아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을 관리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국 PB들, 지금 요즘 사건, 사고 많이 나잖아요. 한국에 요즘에 네. 그 기관 투자가 뭐 사모펀드 문제가 많죠. 예, 사건, 사고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관 투자가와 우리 일반인들이 신뢰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일반인들의 돈을, 월급에 번 돈을 우리 자산관리사한테 마음 놓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들 열심히 불려주고, 이 양성순환이 되면 한국도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CPR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한국은 기관 투자가,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동학개미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에 들어왔고. 그게 되게 슬픈 일이에요. 동학개미들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한국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기관 투자가들하고 일반인들, 개미들 들어와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못 벌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네. 미국처럼 개인보다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관리사가, 활용해서 예, 전문 투자 시장이 있어야 되고 전문 투자가 해줘야 되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네. 그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네. 뭔가 소액이라도 네. 제대로 잘 굴려줄 수 있는 그런 기관 투자자를 그렇죠. PB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렇죠. 이제까지의 실적은 통계를 보면 네. 그런 그 펀드들이 네. 수익률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그러니까 신뢰가 형성이 안 된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사람들이 직접 투자로 빠지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는 그냥 직접 투자해서 뭐 더 잘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떠오르는 게 네. ETF가 열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식은 잘 모르겠고 ETF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투자 얘기할게요. 아까 일단 1단계는 적어도 인플레이션을 이겨라 이런 말씀 드린 거고, 두 번째, 자, 난 돈이 확실히 있어요. 그럼 내가 그다음부터 투자예요. 자본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부동산에서 다 팔아서 10억이 생겼다. 그럼 이거 어딘가에
전문 자산관리사 맡기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직접 할 경우에 전문 맡기는 걸 저는 건의를 해요. 대신에 운이 좋아야 되겠죠. 좋은 관리사를 만나야 되겠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나 하던 일을 하고 전문 관리사를 잘 만나서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뭐 이런 게 저저 위민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 직접. 그러면 첫째 엄청난 시간을 써야 되고요. 둘째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근데 잘하는 게 무슨 뜻이냐. 절대 사람마다 다 타고나는 게 있는데 내가 거시경제를 잘 읽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요 한 개 기업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을 받는 내가 일하는 전문 직종이 반도체 산업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네. 그러면 내가 반도체 산업 엔지니어예요. 그럼 내가 누구보다도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있는 이 산업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뭔지, 흐름이 뭔지, 어느 기업이 제일 중요한 IP를 갖고 있는지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섹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사람 사실 되게 좋아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 네. 근데 난 전문성도 없어. 전문성도 없어.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래 많은 사람 만나보면 거시경제를 잘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흐름을.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금리를 잘 읽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국은행이 다음에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가니까 다음에 한국은행이 어떤 비해배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 이런 걸 내가 잘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채권을 해야 돼요. 채권 투자. 네. 왜냐면 채권 시장은 무조건 금리의 변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게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전부 환율 가지고 놀잖아요. 네. 그 사람은 기업 가지고 안 놀아요.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거시를 읽는 흐름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근데 워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잘 읽는 거잖아요. 하나의 기업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 기업의 사장보다도 그 기업을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이런 성격이야. 그러면 나는 기업을 하는 게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업의 사장보다도 더 잘 알 자신이 있을 때 그 기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 기업의 내부 사장이나 그 기업보다 더 잘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노력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를 들면 내가 화장품 회사에 투자한다 이러면 화장품 직접 써보고 그 화장품 생태계도 연구해보고 거기에 이런 걸 한 1년 리서치 해야 돼요. 정말 그 사장한테 가서 1시간 동안 강의해 줄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연구를 해야 그 기업에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를 하려면 누구도 시장을 못 이겨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가라는 게 어떻게 가냐면 기업이라는 건 자기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가치하고 꼭 같이 간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치는 기업의 롱 퍼포먼스, 장기 성과대로 밸류에이션 하는 거고 가격은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요인에 변해. 예를 들면 유동성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또 정부에서 긴축 정책에서 돈을 빼가면 주시장이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가격은 항상 이게 우리가 하나님도 몰라요. 가격이 어떻게 사격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금융에서 보면 사람이 취한 주성뱅이가 걸는 것처럼 랜덤 워크라는 게 있어요.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 막 이렇게 걸잖아요. 아무런 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보통 주식 투자할 때 일반인들 할 때 오늘 샀다가 길게 갖고 가면 뭐 한 3년, 그 전에 한 1년, 2년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돈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착각하는 게 내가 이 가격의 흐름을 내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의 단기 흐름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그 이론에서 증명이 됐어요. 단기 흐름은 랜덤워크이다. 하나님도 모른다. 근데 장기 예측 능력, 기업의 장기의 흐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주식이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 주식이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내가 자신 있게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훨씬 장기 예측 능력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장기 퍼포먼스는 기업의 가치거든요. 가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에 따라가면 내가 언제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격을 갖고 내가 오늘 들어갔다 1년 후에 팔 때 돈을 벌까 말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백전백패. 누구도 못 이겨요, 가격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이 시장에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장기 투자, 제대로 골라서 장기 네.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쉬운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더 쉽다라는 거죠. 예. 근데 뭐 저도 많이 해볼까 이렇지만 이게 가격이라는 거는 모이게요. 아무도 몰라요. 예. 이게 그렇죠. 동전 뿌리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추가로 재밌는 말씀 드리면 그 워린 버핏이 그런 게임을 했잖아요. 전 미국 사람들한테 동전 던지기 게임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앞면이 나왔을 때 돈을 천 달러가 얼마 뭐 주는 걸로 해가지고 게임을 시켰어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뭐 한 4억 명이 참가한다. 그러면 동시에 버리기 탁 원래 버려서 정면이 나오는 사람들만 돈을 얼마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사람들은 토태되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그럼 또 나머지 사람들이 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승자가 255명이 남았어요. 아. 255명이 남았는데 한 명당 100만 달러씩 받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보세요. 자, 그 수많은 사람들에서 255명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식 투자하고 똑같은 룰이에요. 그러면 250명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인터뷰해요. 야, 너는 어떻게 돼서 그 게임에서 그렇게 10번 다 맞춘 거예요. 10번을 던졌는데 10번 다 맞춘 거 다 정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10번 다 맞출 수 있냐. 근데 10명이 다 다른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주식시장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 주식상으로 돈 벌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주식상으로 100억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원화로 50만 투자했는데 100억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언론사라든지 한국의 이런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TV에서 이 사람 인터뷰해요. 너는 어떻게 50만 투자해서 100억을 벌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론이 많아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 사람이 말한 게 그 사람이 케이스일 뿐이고 다 우연히 결과라는 거예요. 아까 그 250여 명이 인터뷰했던 다 제각기 제 말을 하는데 동일한 결과 나와. 무슨 말이냐? 다 헛소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확률적으로 255명이 정면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학이고 확률이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문제를 그렇게 해보고 저 사람이 특별하게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0만 명이 나는 어떻게 그 255에 들었을까 책 썼어요. 각자.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시장에서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나도 그 255명 한 명이 다음에 되려고. 근데 미안하지만 그 책을 255개 다 읽어도 당신은 다음에 255명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당신, 그 255명 자체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률 게임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단타로 할 경우에. 그 뜻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네. 주식시장에서 하기로 마음먹은 개인 투자자가 있다면, 네. 개인들이 있다면, 네. 일단은 장기 투자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찾고 장기 네. 투자를 하는 거를 목표로 삼는 게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얘기죠. 내가 오늘 이 주식을 갖고 이러면 구글이 한다 이러면 구글이 50년 후에도 있을까? 이 자신 있을 때 투자해라는 거죠. 근데 모르겠네.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좀 시장, 이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네. 한국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미국에 갔더니 재미를 봤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실제 그 수익률 데이터를 봐도 상당히 높아요. 네. 예, 계속 우상향으로 네. 왔으니까. 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래요.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주로 일반인들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인들이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제 생각에 대부분 다 투기성 투자일 거예요. 거의. 네. 투기성 투자는 자체가 다 투기일 거예요. 투기. 그러니까 단타. 투기. 그러니까 모르면서 하는. 그러니까 자기 내가 나름대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모르고 하니까 투기인 거죠. 자기가 투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지 알고 하면 투자인데.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떤 근거에 근거해서 하면 투자고 그냥 운을 바라고 하는 건 투기인 거죠. 대부분 운을 바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었다고 쳐도 그게 아까 그 255명이 들어간 확률 게임일 거예요. 그 사람 절대 뭔가 있어서 돈 번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람 많은 건데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가 글로벌 톱 10 시가총액 기업들을 보면 1등부터 10등, 그러니까 시가총액
실제 미국 기업이 제일 많아요, 항상.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우리 미국의 경제 발전 흐름을 보면은 2010년 이전까지는 제조업이 미국 GDP에서 거의 20% 차지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2010년 이후로 지금 제조업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돼요. 제조업이 이제는 미국 GDP에서 굉장히 거의 그러니까 제조 공동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미국의 GDP 주로 금융업이 대부분 차지해요. 금융하고 IP, 기술 이 두 개로 돈 버는 사회가 미국 GDP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상위 시가총액 과거 30년, 매 10년을 단위로 해서 제가 밖에서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비교 그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상위 10등 그 시가총액 기업들을 우리가 과거 100년 동안 10년씩 깎아서 보면은 거의 그 시대의 주도주들이 시가총액 항상 1등부터 10등 사이에 있어요. 네. 근데 항상 들어가는 주가 뭐가 있냐면 금융주는 보통 2개에서 3개는 항상 들어가요. 앞으로 과거 100년을 봐도 그렇고 과거 60년 봐도 그렇고 사실 항상 금융은 들어가요. 제가 이걸 또 얘기 풀면 되게 길게 푸는데 금융은 항상 2-3개 들어가고요. 금융주가. 그 다음에 기술주가 들어가는데 그 기술이 그 시대의 선도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죠? 미국의 팽이라는 업체들이잖아요. 언택트. 예, 언택트 관련 뭐 우리가 ICT 관련 기업, 그냥 구글이나 네오플럭스나 뭐 테슬라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게 지금의 주도 산업이니까 얘네들이 주로 시가총액 5개를 다 얘네 들어가요. 아마존, 그렇죠? 빅데이터 업체들 다 5개가 지금 상위 10개 한 5개가 얘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질문에 미국은 항상 우리한테 퍼포먼스가 특히 롱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항상 그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제일 많아요. 미국은 아까 기술로 가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술을 라이센싱해서 해외에다가 주고 해외에서 제조하면 다 아웃소싱 한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제조해가지고 해외에서 팔면서 그리고 또 그 물건이 굉장히 싸게 해외 노동력을 썼으니까 싸게 미국이 수입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물가가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싸게 해가지고 성장한 스토리가 지금까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가 항상 시가총액에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미국이 선도해왔고 미국의 경쟁력이고 그러면 벌써 기술기업이 5개, 금융이 3개, 8개죠. 나머지는 보통 과거 같은 경우에는 원유, 석유 업체들, 그렇죠? 석유업, 그다음 제조업이 들어가요. 그랬죠. 예, 제조업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내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5년, 10년, 20년, 50년 갈 기업을 찾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10개 들어갈 기업을 내가 지금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기업을 찾아야지? 그러면 내가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모를 때는 누굴 보면 되냐면 재벌들을 보면 돼요. 재벌들이라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최고의 엘리트들을 자기 밑에다 둬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일 빨리 갖고 오잖아요. 근데 재벌들은 내가 뭐 삼성의 이재용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뭐 테슬라의 머스크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워린 버핏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그 주식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이 기업이 그 다음에 왜냐면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써야 되잖아, 연도보고서를. 그냥 그 다음에 어디다 주로 사업을 끌고 가는지, 그게 보통은 그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그런 기업을 내가 포트폴리오로 갖고 가야 돼요. 네. 그렇게 우리가 흐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은 어느 나라에서도 지지하는 게임을 해요. 이거는 책을 하나 써야 될 내용이에요. 왜 금융은 항상 지지하는 게임을 하냐. 금융주는 내가 금융주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사은행 ICBC가 세계 1위 은행이잖아요. 네. 중국이 무너져도 ICBC는 안 무너질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주식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도 은행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게가 망할 확률, 적어도 상장 폐지될 확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크고 그리고 되게 우량한 기업들. 크다란 개념은 아니고요. 기술 선도기업, 그 시대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들. 이게 100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에 갖고, 그리고 금융은 항상 지지하는 게임을 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2개는 누구냐?
두 개 누구냐? 저는 항상 아까 제가 미국의 100년 수익률 보면 원유가 사실 CPI 고전까지 왔지만 적어도 이런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우리 부동산에 투자한 이유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이기는 거거든요. 금도 똑같아요. 요즘에 금이 2,000원 올라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금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한데 금 데이터를 보면 이래요. 2000년부터 지금 8월 달이잖아요. 2000년 8월과 지금 2020년 8월 금 지수를 비교면 금 가격이 금이 4.82배 올랐어요. 4.82배 가격 지수가 금이 네, 4.82배. 와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2000년대 금 1달러 샀다면 내가 지금 20년 후에 4.81달러 된 거예요. 1억 달러 샀다면 지금 4.82달러 된 거죠. 네. 와, 이게 돈을 엄청 벌었네 이러잖아요. 근데 슬픈 거는 뭐냐면 달러가 2000년 M2, 미국의 M2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M2 통화량 2000년 8월 달하고 지금 2008월 달에 M2가 3.82배. 돈이 3.82배 지금 무슨 말이죠? 금이 많이 올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물가를 빼고 나면 금은 별로 오른 게 아니에요. 대신에 구글은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그리고 뭐 요즘에 엄청 올라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네오플러스 160배 오르고 이래요. 160배. 구글은 지금 한 10년 전에 비해 지금 7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럼 금은 오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금은 투자 상품으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금은 내가 사놨어요. 이렇게 이만큼 금을 사 집에다 놨어요. 금이 오른 데서 사놨어. 요만한 그래도 엄청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집에 누가 돈 안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다 잘 뒀는데 까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갖고 나가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땅 밑에 감춰야 되는데 누가 파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관 비용이 엄청 크고요. 두 번째 내가 현금 갖고 있으면 은행에 넣으면 돈이 1%라도 이자가 나오는데 금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가치를 못 줘요. 네. 그리고 근데 그러면 내가 20년 갖고 있어 돈을 엄청 벌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M2 상승을 대비하면 난 그냥 인플레이션을 이겼을 뿐이지 돈 번 건 아니에요. 대신에 내가 구글 주식 갖고 있거나 네오플러스를 갖고 있으면 160배를 벌었는데 이거는 1배밖에 못 버는 거예요. 거의 번 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술 선도주가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한 세계를 이끄는 기술 선도주가 이제 미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주로 많은 그런 예쁜 그림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예, 근데 미국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주가 지수로부터 주식시장이 얼마나 올라갔냐를 보는데 그걸 우리가 M2로 나누면 있잖아요. 찍어낸 통화량으로 나누면 사실 미국 주가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2008년 이후로 우리가 미국의 5,000개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제일 좋은 기업들 주식이에요. 5,000개 기업. 그 걔네 주가 지수를 우리가 M2 찍어낸 돈으로 나누잖아요. 2008년 이후로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 이후로 주가 지수가 올라간 거 우리 보기에는 엄청 오른 것 같죠. 지금 엄청 그렇죠.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역시 M2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돈이 그만큼 풀렸으니까 미국은 주로 돈들이 어디 간다 했죠? 주식시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좋은 게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충분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중에 또 기술 선도지면 또 자기 가치도 굉장히 성장이 그로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할 땐 두 가지를 본다고 했죠. 배당 수익률. 그건 우리가 돈을 예금하면 예금금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두 번째 성장을 본다고 그랬죠. 그게 G. 그게 가격차로 나오죠. 근데 미국은 이런 G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말씀대로 정말 시기마다 시대마다 정말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무슨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왔잖아요. 애플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어쨌든 실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버블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이 밸류가 이런 상황에서 매력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가는 주식은 아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방송하면 안타까운 게 이게 제가 어떤 말들을 하면 많은 사람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조금 이쪽을 금융 쪽을 좀 아는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걸로. 근데 그게 아니고 많은 논리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앞뒤로 쭉 잘라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배당 수익률하고 제가 선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항상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왜냐면 이렇게 자기네 전문 투자가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알고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느 주식을 살까 하다가 살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저는 부동산에 10억 뺐어요. 자, 10억을 내 주식 투자할 거예요. 그게 뭐, 한국도 2천 넘게 넘는 주식 중에 어디다 할 거예요? 그 질문 하기 전에 내가 말했죠. 나는 배당을 볼 것인지 성장을 볼 것인지 이걸 먼저 답해야 돼요. 배당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배당 수익률이에요. 내가 오늘 10,000원짜리 주식 샀는데 이 주식이 연말에 500원을 배당으로 줬어요. 500 나누기 10,000원 해봐요. 그게 배당 수익률 나오죠. 그럼 이 은행보다 저축하는 거 나오면 배당 수익률 나 이걸 만족할 거야. 이러면 이게 지금 가격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만 계산하면 돼요. 들어가서 이 기업의 배당은 별로 안 변해요. 기업들이 배당을 크게 올렸다, 떨어졌다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배당이라는 게 시그널 효과가 있어요. 뭐 올해까지 500원 줬는데 갑자기 내년에 가서 100원으로 배당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 주식이 폭락을 해요. 그래서 보통 배당은 잘 올리지도 않고 잘 떨어지기도 안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니까 거의 과거 데이터가 정확해요. 그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주가를 해가지고 그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러면 내가 그게 예금하는 것보다 낫다 이러면 오케이. 예스 투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나는 성장돈을 벌겠다. 이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난 가격 차이를 벌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 주식이 내가 나올 때 액세스를 할 때 20,000원 갈 거라 이러면 지금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 지금 20,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주식이 30,000원 간다는 확신이 있어. 네. 확신. 그럼 뭐 무슨 중요해요. 어차피 내가 그러면 지금 20,000원짜리가 30,000원 간다고 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 거를 확실히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를 갈 수 있냐, 확신이 있냐. 그거는 그로스를 보는 거거든요. G. 성장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관 투자 같은 데 그래서 밸류, 가치주 펀드하고 성장 펀드로 나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장 펀드들은 퍼가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퍼가 머스크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퍼가 엄청 높아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퍼가 지금 50배라고 칩시다. 근데 100배를 가요. 그럼 지금 50배가 옛날에 비하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근데 100배를 간다 할 때 지금 50배가 높은 거예요? 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예.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은 그래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산업들에 결국은 올라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내 자신이 있냐 없냐 문제인데, 자신이 있냐 없냐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흐름을 봐라.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섹터에 투자하고 지금 뭘 하고 어떤 기술에 투자하냐를 보면 내가 좀 더 근거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 기업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었고 네. 그 투자자들은 다 돈을 벌 수 있었다는 네. 얘기죠.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와보면 네.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에도 2,000이고 지금도 네. 2,000이고 네. 박스권에서 왔다 네. 갔다 하잖아요. 박스권 장세.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 주식시장이 재미없다 혹은 돈 벌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단점? 저는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거면 삼성전자에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안 움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요? 가격이. 삼성전자가요? 네. 삼성전자는 그게 그 말이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3년에 삼성전자를 그때 당시 30몇만 원이었어요. 주식이. 네. 삼성전자. 그걸 액면 분할하기 전이에요. 근데 그때 2003년에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왜 등록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박사 공부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하는 돈을 내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박사 어차피 내가 전공이 그쪽이에요. 파이낸싱 쪽이니까 그때 어느 주식 살까 하다가 처음 왔으니까 한국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30몇만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후에
막 80만 가구 이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가장 큰 이슈가 그게 2007년도 정도예요. 네.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에 100만 원 넘어간다서 아무도 생각 못 한 거예요. 근데 후에 250만까지 갔어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 네. 근데 제가 그래서 30매니까 80만이 팔았단 말이에요. 주당 40 좀 안 되게. 그래서 그때 그걸로 공부 충분히 할 수 있는 돈 벌었어요. 그래서 팔았는데 만약에 제가 근데 그때 당시 모 교수님이 아까 말한 어떤 분이 얘기를 믿었어요. 저하고 같이 거입사기 들어갔는데 그 교수는 안 팔았어요. 끝까지 갔구나. 그 교수 끝까지 가서 그 교수가 평생 아까 그분한테 평생 감사를 드는데 왜냐면 자기 로군이 이제 걱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아까 안 오른다고 하니까 제가 그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짧게 보면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03년부터 지금 2007년 후에 더 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확하지 않다 이거죠. 아,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안 움직인다라는 말을 이제 드린 건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주식 투자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그렇죠. 이제 잘못된 투자관인 그래서 거죠. 제가 착각하지 말라는 게 항상 단기 예측을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건 영원히 누구도 못 이기는 게임인데 난 오히려 많은 분들은 장기 예측이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주식은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막 빠르게 급등락을 하면 변동성이 심하면 좋은 주식은 아닌 거죠, 사실은. 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요? 주식시장의 너무 가격이 움직이면 그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유동성이라든가 금리의 변화라든가 투기 세력이 있냐 뭐 여러 가지 원인. 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러면 그 한국에서도 이 주식을 통해서 네. 일반인들이 네.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미국의 100년 역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은 확실하게 그 답을 줬어요. 답은 주식 시장이다. 네. 근데 주식시장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채권 시장이다. 순위가 그렇게 오잖아요. 주식, 채권은 금리의 변화니까 금리 흐름만 읽으면 되니까. 근데 그 한국 시장은 확실한 그런 자신감을 못 줘요. 우리가 인덱스로 했을 때.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한국이 부동산도 지금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상식적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잖아요. 미국은 무제한으로 풀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미국이 왜 돈을 계속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지가 않은 걸 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 글쎄 여러 왜냐면 돈을 무제한으로 푸는데 원래 정상적이면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라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달러는 국제화 통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게 해외 수출이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수출이 되는 거예요. 아베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하고 있잖아요. 돈을 엄청 찍어냈거든요. 아베가 정권이 된 다음에 네. 올라온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일본이 뭐 인플레이션 심하다 말 못 들어봤죠. 그렇죠. 짐바브웨처럼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엔화도 국제 주요 통화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풀면 미국에서 달러 풀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중국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그래서 국내 물가로 올라 안 가요. 근데 원화는 국제 주요 통화 아니에요. 그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미국에서 돈을 푸니까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환율이 1200인데 지난번 막 1400 가버렸어요. 그러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기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한국이 똑같이 돈을 푸는 거예요. 원화를.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은 돈을 풀어도 그 돈이 해외로 나갈 수가 있는데 원화는 대한민국 밖에 나 쓰는 건 불법이에요. 원화는 국제화가 안 돼서. 그러면 풀리 많고 국내 시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국내 물가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주식시장 가고 부동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 국민들이 그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똑똑한 사람이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푼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세금을 왕창 때리는 주식시장의 양도세 20%. 양도세 20%. 그래서 원래 없앤다고 없애자고 그냥 공제만 해주고 양도세 20% 때리고 부동산을 지금 완전히 죽이고 그러면 보세요. 돈이 어디로 가요? 돈은 엄청 찍어요. 돈을 그냥 계속 찍는데 부동산도 못하고 주식시장도 못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돈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물가가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월급이 100만 원 벌었는데 지금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구매력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근데 이번에 임대차 3법도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산가들은 지금 이 정책 하에서는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왜 문재인 정권이 자기가 돈을 엄청 찍어놓고 세금은 왜냐면 그 돈을 걷어들이니까 세금을 왕창 걷어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 어차피 세금 손해를 안 보잖아요. 돈 있는 사람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의 재분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부자는 서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1인 1표. 그러니까 서수표가 중요하지가 대다수 표가 중요하니까 일반인들이 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호해야 내가 다음 정권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금을 왕창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산가들은 똑똑하면 해외로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중국만 가도 부동산이 보유세도 없고요. 캐피탈 게인 자산소득세도 없어요. 결국 상속세도 없어요. 이런 좋은 시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동남아를 가든지 아니면 미국이 아까 네오플럭스가 160배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있어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정말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네. 국내 투자도 그렇지만 해외 투자 쪽에 일단은 네.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필요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내 돈을 안 뺏기고 싶으면 왜냐면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과거 데이터를 보면 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과거 20년 데이터를 보면. 근데 미국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이기잖아요. 결국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달러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풀었다 걷어들였다 하면서 나의 위기를 해외에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좋은 게 뭐냐? 중국은 세금이 없다라는 거죠, 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중국 주식 시장을 포함한 네. 또 해외 시장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죠.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앞으로 10년간, 그러니까 과거 10년간 미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 10년간은 신흥국이 조금 위세를 떨칠 것이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이니까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그거에 대한 반론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일단 중국 주식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을 거고 또 단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죠. 중국 주식시장은 모르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부정적인 게 많고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사실 중국을 너무 나쁘게 보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너무 똑똑하고 찬양가처럼 말하는 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분명히 정치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국의 상해 3,000개 넘는 주식시장이 지금 4,000개 넘어갔지만 거기에 대부분 국유기업이에요. 네. 국유기업이 70% 넘거든요. 자,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를 들어가 보면, 왜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사회가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사회 구성을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 정상적인 주식회사면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 오너, 대주주 들어가고, 그리고 CEO가 모든 경영권을 갖고 운영하잖아요. 중국은 국유기업이 그 CEO나 대주주보다도 당서기가 제일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 갖고 있는 이사회라든가 한국의 로조 같은 공회라고 있어요. 이 노동자 이익을 네. 공회. 이런 게 다 그냥 장치일 뿐이에요. 실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말하는 주식회사 기능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행태만 갖고 가죠. 근데 국유기업은 실제는 당서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당서기가 공산당의 의제를 국유기업에 철저히 반영시켜서 국유기업이 주로 공산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위해서 앞에서 뛰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있어요. 어차피 국유 정부 거니까 상장 폐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 제일 무서운 게 폐지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주식이 정일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공산당이 폐지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 중에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이 중국이 은근히 많아요. 중국이 배당 수익률이 5% 넘는 주식이 흔해 빠졌어요. 그러면 중국의 내수를 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5% 넘는 주식을 하면 예금보다는 확실히 낮잖아요. 결국 상장 폐지당할 리스크는 없어요. 특히 국유기업의 대형주들이 시노팩 이런 걸 폐지시키겠어요? 말이 돼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건설은행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은행들 이런 주식 중국은 제일 돈 버는 게 은행이거든요. 시가총액의 거의 이익의 절반을 은행이 갖고 가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불패의
그냥 내가 저축보다 낫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로스 펀드냐 G냐는 아니고 이런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개념. 근데 많은 분들이 공산당의 국유기업이 어떻게 투자하냐. 그치.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저보고 공산당이 나라 중국을 안 믿는다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고 이것도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년을 말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 내가 100년도 못 사는데 무슨 100년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내가 주식 투자 기간이 있다고 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5년, 10년 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단타를 했을 때는 변동이 엄청 커요. 중국 주식상들이. 단기 투자했을 때. 그러면 리스크가 커요. 근데 내가 이제 말씀드린 나는 그냥 배당 수익률을 먹겠어. 그러면 그런 좋은 주식들이 있다. 그 기업이 좋냐, 공산당이 연립된 나라에 어떻게 투자하냐, 그 기업이, 이건 다른 문제. 다른 문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 중국의 1등이 세계 1등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중국에서 1등 하면 세계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 핵심 기술 이런 거 빼고 적어도 시장 규모에서는 중국에서 1등 하면 세계 1등이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내가 세계 1등 기업이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전기 배터리 이런 회사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 테슬라가 뜨면서. 그러면 그게 외국인이 지금 못 사요. 근데 ETF로 살 수가 있는데 CATL 닝더스나 이런 주식들이 되게 좋은데 외국인은 못 사요. 후광통, 성황통. 근데 ETF는 있어요. 홍콩에도 한 3개 정도 있고요. 근데 그런 간접 방법으로. ETF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세히 보세요. 그게 ETF 3개인데 하나는 클라우드 커뮤니티 ETF가 있고요. 하나는 이런 4차 산업 쪽 ETF가 있고 한 3개로 나뉘었어요. 근데 어느 쪽이 평적이 되는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있고 아니면 한국도 저기 뭐 증권사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살 수가 있는데 직접 내가 주주가 되는 거는 지금 그게 후광통에 성황통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 되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주식들이 좋다는 거예요. 성장주. 기술주, 성장주. 이런 주식은 중국에서 걔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절강성이 있는 회사인데 중국의 전역에 그 전기 충전소를 깔아요. 중국이 한국처럼 내가 운전해서 5시간 가면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잖아요.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깔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1등이면 세계 1등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론리로 가는 주식들이 좀 있어요.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뭐 좋죠. 네. 근데 이제 하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네.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국유기업이 네. 이제 말대로 공산당의 대주주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가격이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네. 거기에서 그냥 여러 가지 뭐 증자를 한다든가 네. 네. 아니면 뭔가 희석을 시켜버린다든가 그렇죠. 네. 아니면 보유 물량을 네. 팔아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군다든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중국이 그 사회주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가 다 국유예요. 정부 거였어요. 네. 정부가 갖고 있다가 그걸 유통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빌어서 유통화를 시켜요. 그걸 민영화한 거예요. 주식을 판 거예요. 이렇게 민영계에서 그게 유통 비율이 얼마냐가 주식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유통주가 적고 대부분 비유통주로 묶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돌멩이를 뿌리면 얕은 물에서는 크게 물 튀지만 바다에 던지면 아무런 흔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 그런 거예요. 비유통주로 다 묶여져 있으니까 유통주가 조금 있으니까 1000개를 팔아도 하한가가고 1000개를 사도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조금만 네. 풀이니까. 그래서 이게 중국 시장이 거의 투기 시장을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기업들이 비용이 너무 높아지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투기성이 되고 이러니까 중국은 가장 실패한 게 주식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비유통주들을 다 유통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장주를 보면 특별한 산업을 빼고는 이미 다 유통화 작업이 끝났어요. 유통화 작업이 끝났다는 건 전체 발행 주식의 몇 % 정도가 풀렸다는 거죠? 거의 다 100%가 풀렸어요. 거의 100%? 이제는 옛날에는 굉장히 상해하고 그 심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 이상의 비유통주로 믿겠다가 지금은 최근에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지금은 뭐 한 10%?
많아서 20% 안 넘게 비토는 묶여있고 대부분 주식은 다 100% 풀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제가 자본시장 연구원에 있을 때 항상 매년 1월마다 시장 전망할 때 우리가 주주가 전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걸 예측하는 거예요. 올해는 비통주가 얼마나 풀릴 것인가. 그게 공급을 결정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슈가 지금은 거의 없어요. 아, 지금 예, 그래요? 이제는 다 유통화됐고요. 그래서 그런 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하고 있잖아. 특히 자본시장을.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죠. 예. 그 몇 년 전에 그 상해 지수가 6천 네. 정도 있었잖아요. 2007년 때.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그냥 중국 시장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이 또 거기에서 파생된 경우도 있거든요. 거의 그 정부가, 이게 중국 주식시장은, 정책시라고 하잖아요. 예, 공산당이 중국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자본주의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주식시장 자체가 공산당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네. 국유기업이 돈이 없으면 또 주식시장에 가서 돈을 빼오는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서포트, 공산당의 정권 유지를 위한 서포트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개념을 갖고 중국 주식시장 가야 돼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니까 이런 리스크를 감안할 자신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2007년에 6천 갔다 떨어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2015년에도 5천 넘어갔다가 그게 또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게 다 그때마다 정부에서, 왜냐면 그때 은행의 자금들이 특히 자산관리라는 명의로, 신탁 명의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 주식시장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주식시장을 엄청 올려놓으니까 후에 그걸 다 못하게 했어요. 그런 자금 융자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금줄을 쫙 꿰이니까 들어가던 돈이 못 들어가니까 그게 받쳐줘야 되잖아, 올라가려면. 그게 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통화정책 하면서 그게 시장에서 유동성을 줄이면서 시장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해요. 근데 지금도 중국 주식시장이 제가 예측하건대 내년 3학기까지 간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 중국이 지금 아까 국유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국유기업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돈이 있어야 뭘 하죠. 지금 아까 중국이 지금 신형 인프라라 해가지고 올해 막 5조 8조를 단위 위안이에요. 인프라 사업 하는 게 있으니까. 이민폐. 그래서 5조에서 8조를 신형 인프라 투자한다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방법이 자본시장밖에 없어요. 채권을 지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지금 생각나는데 사실 채권이 의외로 되게 좋아요. 기업 채권? 아니, 지방채. 지방채? 지방채가, 그러면 상해 지방채하고, 상해시 정부 지방채하고, 북경시 지방채, 이런 거는 일선도시 지방채들은, 다른 성시 지방채보다 수익률이 낮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기 흑룡강성, 저기 산시성, 이런 데 수익률은 더 높을 거예요. 근데 제가 100%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채권시장 살 때 수익률 높은 거 사면 돼요. 중국 정부가 예를 들면 강서성에 채권을 샀다. 100% 이자는 상환할 거예요. 지방채는. 근데 중국이 국유기업의 채권을 사면은 지난번에 몇 번 디폴트가 발생했어요. 네. 그게 되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지방채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새 지방채를 발행해서 또 이자를 갚고 또 발행하고 이런 그런 펀지 게임이 끝까지 갈 거예요. 공산당 정권이 있는 내내.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은 뗄 이유가 없으니까 과감하게 채권이 진짜 좋아요. 막 10% 넘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방채를 네. 개인들도 살 수 있나요? 외국인이 살 수 있냐? 개인은 절대 안 되고요. 법인들? 외국인, 그것도 역시 내 같으면 금융상 사장이면 펀드 만들 건데, 외국인은 기관 투자는 살 수 있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은, 아까처럼 그런 정책 리스크가 있지만, 그러니까,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주식 투자랑은 항상. 근데 그런 중국에 대한 그런, 정책시에 대한, 정책시라고 했잖아요. 네. 정책 변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니까 이런 리스크를 감안할 자신이 있으면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은 재밌어요. 중국 시장 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 중국 정부의 입을 보면 주식시장 흐름이 보여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샥이 왔잖아요. 처음에 미국 막 4번 서킷 브레이크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 한 5% 정도 떨어졌고 지금 엄청 한 16% 넘게 올라갔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5월 달 정도에 중국 CCTV에서, 한국의 KBS 같은 데죠. CCTV에서
지금 중국의 코로나 위기가 굉장히 극복을 잘해서 전 세계 자금들이 중국 주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서 막 지금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말을 막 9시 뉴스에 한 거예요. 8시 뉴스 중국시가. 그러니까 그런 말 딱 나온다면 뭐죠? 야, 빨리 들어오라. 이럴 때는 100% 들어가도 돼요. 자신 있게. 근데 지난번에 7월 달에는 무슨 얘기했냐면 증감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하고 은행 감독관리 여기서 관련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뭐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해라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 시장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불이 튀는 것 같다. 네네. 이럴 때 또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에서 위너가 되려면 정부의 입을 보면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주시장까지 절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국하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주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중국 시진핑이 얼굴이 어디다 놓겠어요. 결국 전 세계에 얼마나 우리는 극복 잘하고 주시장도 굉장히 좋고 이런 걸 굉장히 이걸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측하기 쉬운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사실 지금 미중 갈등 이게 사실 패권 전쟁의 네.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결국 이제까지 중국이 고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미국이 용인을 했었기 때문인데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성장하는 걸 막으려고 하니까 중국이 이제까지처럼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기본적인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사실 이런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려면 강의를 한 2시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잘 전달하냐가 되게 너무 어려운 작업인데 항상 미션 임퍼서블을 저한테 시키는데 오늘은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가 좀 넘쳐서 네.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되게 긴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쪽에서 답을 해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맨 같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인데 맨 위에 미국이 있어요. 네. 얘네는 기초 통화하면서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서유럽도 여기 와 있죠. 그다음에 맨 여기 이쪽에는 그 오펙 국가들이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살고 러시아까지 이쪽에는 광산이나 이런 거는 저 호주나 브라질 이런 애들이 원재료를 팔아 먹고 살고 네. 그다음에 미안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준 나라들 있잖아요. 한국은 사람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원자재 수입해야 되는 의존에 살아간다. 이런 나라들 어떻게 해야죠? 석유를 수입해서 원자재 수입해서 머리를 써 R&D를 해가지고 제품을 최대한 가성비 맞게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세계 등골은 안 해요. 맨 밑에 동남아, 중국, 그다음에 한국, 독일, 한국, 뭐 홍콩, 중국, 대만 이렇게 있고 맨 위에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있죠. 이렇게 당급을 하는데 얘네들은 가성비 싸움이에요. 막 밑에서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미국은 위에 있잖아요. 미국 밑에서 딱 내려다 보면 중국이든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미국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달러를 수출하고 기술을 수출해서 내내 싸게 만들어서 나한테 싼 물건을 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중국이 세계 생산 공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100만 원짜리 파면 중국은 8천 원밖에 못 벌었어요. 나머지는 다 미국 기업 갖고 가고 독일 기업 갖고 한국 기업 갖고 일본 갖고 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그렇게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간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이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률도 먹고 인플레이션도 수출하고 또 수입해서 물가도 안 올라가 아주 저물가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해피하게 보낸 게 지난 글로벌 세계 속에서 서로 니 좋고 내 좋고 매부 좋고 행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네. 그 게임이 지금까지 왔는데 미국이 딱 오다 보니까 중국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미국에 딱 엎드려가지고 대표적인 일본이죠. 그래, 내 너를 형님 모실게. 나 밑에서 갈게. 이렇게 원래는 엎드리는데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얘네는 자기 그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대1로 위안화 국제화, 중국 뭐 자기 왜냐면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앞다투어가지고 중국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그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걸 다 치고 미국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 중시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했죠? 먹이 사실은 맨 위에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요렇게 있고 중국 동남아 있고 밑에 이제 걔네 있었는데 자기는 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은택 같은 이런 새로운 산업에서 중국이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테슬라 중국 가고 있고 전 세계가 중국 그 BMW도 중국 가서 스마트 공장 만들고 있어요. 다 중국 가니까 중국이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생태계, 미래 산업 생태가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웰체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화웨이 같은 거는 IP도 갖고 가요. 특허까지. 네. 그러니까 미국이 딱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미래 산업에서 나의 생태계가 밀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안 때리면 우리는 좀 늦겠구나. 왜냐면 중국이 그 어떤 나라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그 어떤 나라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는 그래서 원래는 둘이 딱 맞았어요. 니 좋고 내 좋고 얼마나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보기에는 공화당의 가치는 뭐냐면 한국말 하면 보수당 쪽이잖아요. 그렇죠. 보수당이란 건 전통을 유지한단 말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전통 사상, 우리가 그 공화당 쪽의 전통 사상이 뭐냐면 자유무역주의예요. 얘네들은 원래 자유무역으로 크는 애들. 미국은 자유무역 원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미국의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평, 공정, 평등인 거예요. 우리들이 무역하는데 모든 게 투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중국은 중국 룰대로 하는 거 투명하지도 않고 자기네 보기에 투명하지도 않고 말한 대로 안 하고 국제 룰이 안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국제 룰에 정확하게 행동해 이런데 중국이 국제 룰에 따라 행동하자니까 아직 중국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면 대표적인 WTO인 거잖아요. 그대로 하면은 중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말대로 하고 실전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중국하고 지금 완전히 이혼해버리면 미국도 막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놀란 거야. 경제가 이렇게 가치 같구나. 그래서 중국을 떼어내다 보니까 자기네도 거의 반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는 작전이 뭐냐면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간을 버냐? 그 전에는 절대 중국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중국의 생태계가 동남아가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글로벌 밸류 체인이 블록화되었을 때. 이제는 상당 부분이 동남아에서 중국의 그 공장 역할을 상당 부분이 이제 왜냐면 지금 공장들이 베트남은 가지만 지금 아직 안 되는 게 제조업 생태계가 만들어 앉았어요, 그쪽이. 그래서 지금 중국을 떼내면 전 세계가 돌아 안 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왜냐면 지금 베트남에서 물건을 생산하도 관련 생태계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의존해서 베트남에서 수입을 엄청 해가요, 중국에. 생태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바로 죽여버리면 미국도 죽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 리솔링이라는 말 나온 거예요. 기술이 있는 애들은 중요한 산업은 미국에 오고 일본 가고 그 다음에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그리고 아웃소싱이 필요한 거는 동남아 쪽으로 가서 중국이 제조업에서 하는 역할 상당 부분 약화시키는 거죠. 지금 중국이 세계 제조업에서 28% 넘어가요. 미국은 16%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독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28% 넘어가는 애들을 어떻게 떼내요? 다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중국하고 미국 관계를 량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냉전이 아니에요. 냉전은 완전히 구소련처럼 이념 싸움이잖아요. 네. 이념이 다르다 둘이. 그게 냉전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결국 그 미국의 그 작가가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작가 이름이 뭐지? 헌팅턴인가? 그 문명이 충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뭐 문명 충돌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문명 충돌. 근데 그 책을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옛날에 구소련하고 미국과의 싸움하고 성격이 완전 달라요. 구소련하고 미국은 정말 이념 싸움이에요. 둘이 진짜 이념이다. 여기는 사회주의가 된다고 공산주의가 된다고 믿는 애들이고 여기는 자본주의인데 저는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 사람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예요. 중국은 절대 미국하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표현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머릿속에는 철저한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실제는 같은 가치관념이에요. 단지 방법이 달라요. 똑같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써서 많은 것들을 일반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표현을 쓴 거지 우리가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리고 중국 사람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안 존재해요. 사실은 문명 충돌이 아니에요. 같은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있어요. 방법론의 차이가 있어요. 중국은 왜냐면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로 의존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미국은 아까 미국 나라가 선 기치가 뭐죠? 자유, 민주, 공평, 공동, 그러니까 거래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모든 걸 투명하고 그 다음에 아닐 때는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 미국의 전통 사상이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역사를 보면 뭐죠? 조공 문화, 조공. 주변과 국가의 관계가 뭐죠? 이렇게 평등한 자유무역주의가 아니고 조공 문화인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고 너는 나한테 조공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조공 문화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이런 마인드로 살아온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문화의 뱃속에 깊숙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뱃속까지 있는 사람들하고 조공 문화 속에서 뱃속까지 살아온 사람이 무역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게 WTO에서 만났는데 처음엔 좋았다는 거죠. 근데 하는 방법론이 다르면서 얘네 보기에는 저건 도저히 하는 거예요. 투명하지도 않고 말 한 대로 안 하고. 근데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런 속에서 조화롭게 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큰 나라고 중심이니까 네가 얼마만큼 조공을 바치면 내가 큰 나라로서 또 이만한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가는 이런 문화였던 거죠. 이게 둘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싸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중국이 진짜 위험할 때는 언제냐? 제조업 생태계가 동남아로 이전해 갔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그러니까 이슈가 두 가지로 나눠요. 중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동남아에서 다 대체 가능하냐? 두 번째,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중국한테 주어질 시간은 3년에서 5년. 이 사이에서 미국하고 어떤 관계가 정해질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가 짧은 시간에 아주 깊은 내용을 하려니까 너무 시간 부족한데 짧은 시간 정리하면 미국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본질이 쉽게 말하면 대리인 싸움이에요. 대리인 싸움. 대리인. 미국의 엘리트는 누구냐? 월가예요. 금융자본이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건 금융자본이에요. 엘리트 상위 0.1%는 월가. 얘네들이 흐름을 얘는 세계 0.1%잖아요. 세계. 중국도 놀랍게도 금융자본이에요. 이제 중국이 이제 이 몇십 년 고속도로 하면서 엄청난 금융자본이 만들어졌고 얘네 중국을 움직여요. 얘네 둘이 쿵닥쿵닥한 게 과거 40년 발전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지금 가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돈 벌자. 문명 충돌은 없다. 안 맞다 이 말은. 근데 방법론은 차이가 있다. 근데 본질은 같다. 둘이. 그래서 쿵닥쿵닥 하다가 미국의 국내 정치, 중국보다도 미국의 국내 정치가 항상 외교를 결정하거든요. 미국이 항상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그런 싸움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래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두 금융 자본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인 싸움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중국을 죽이는 개념보다도 중국의 대리인을 바꿀 확률은 있죠. 대리인의 우두머리를 바꿀 확률은 있죠. 그게 누굴까요? 그건 내가 말할 수 없는 개념이고요. 네. 이게 근데 순간적으로 지금 헷갈려가지고. 네, 네. 아니면 이렇게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중국 대리인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미국의 대리인이 바뀌는 거죠. 트럼프가 나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 본질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달이 됐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중국의 성장을 이제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방해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게 적어도 앞으로 3, 5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중국의 어떤 제조업체, 그 네.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에서 네. 네. 어느 정도 힘이 약화된 네. 예, 그런 상태 2, 3년 그렇죠. 후 네. 그 시점이 될 수가 있다. 네. 예,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2, 3년 정도는 계속 중국에서 중국의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기대를 해도 된다. 저는 한국의 어떤 자산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그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족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싸울 때 영국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돈을. 그래서 나중에 영국 은행을 통제해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영란은행. 네, 영란은행 그러니까
그때 그 말 했단 말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부가 되냐는 자기는 관심이 없다. 사실 누가 통화를 인쇄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 로스차일드 형제가 말한 것처럼 통화 발행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뒤에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할 때 자기 사람을 영국 군대에도 심었고 프랑스 군대에도 심었어요. 다 돈을 대줬어요. 프랑스에도 대주고 영국에도 대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디 이길지 모르니까. 근데 안에 사람을 파견하니까 전쟁에서 누가 있는지 정보를 제일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이 우승을 차지하니까 거의 이기 되니까 그 안에 정보원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채권을 왕창 쏴버렸잖아요. 한국이 그 전략을 펼쳐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가려 미국하고 중국이 싸운다. 그럼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가 같으면 다 양쪽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대신에 정보를 제일 빨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 왕창 채권을 죽게 사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미국이 이길 거라고 보거든.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답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오만한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도 모르는 걸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네.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깊이 더 다루도록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중국에서 어쨌건 앞으로 2, 3년 정도는 우리가 더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들어가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네, 첫째, 성장이란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네. 단지 어떤 섹터는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예요. 중국이 제일 큰 우세가 IP, 그리고 CR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특허 출원. IP는 특허, 네. CR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고객 시장이에요. 근데 왜 그래 마켓이라고 안 하냐? 마켓은 티셔츠를 1억 장 생산해서 쫙 팔아서 가성비 맞게 해가지고 마진을 버는 게임이고, 이제는 그런 게임 역사 속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한 사람 상품마다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런 14억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중국이잖아요. 빅데이터. 전 세계 진짜 빅데이터는 중국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래는 빅데이터고 미래는 AI고 미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클라우드 컴퓨팅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4차 산업에서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주식은 앞으로 돈 벌기 힘들어요. 길을 까는 애들. 5G 인프라를 까는. 그래서 미국이 왜 인텔이 아직도 5G 그 애플 핸드폰이 5G가 안 나오는 이유잖아. 누구도 그 길을 안 깔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4G 때 길을 깔았다 회사를 돈 버는 애들이 없고, 돈 벌고 결국 콘텐츠를 IP라는 돈 번 거예요. 그게 구글이 벌고 아마존 번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자기네 깨놨는데 돈 못 벌고 그 위에 애들 돈 버니까 지금 아무도 안 깔겠다라는 거예요. 저기는 자본주의 나라잖아요. 민영기업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돈 못 버니까. 인텔이 대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중국은 정부가 쫙 깔고 알아서 만들어라는 거 문장을.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게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걸 제일 먼저 해볼 수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할 때 인더스트리얼 섹터로 할 제일 먼저 지금 돈 벌 수 있는 섹터가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팅. 그게 이렇게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가성비 많은 상품으로 만드는 게 그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AI 빅데이터죠. 그리고 IoT 관련.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중국 쪽은 과거에 누가 부자가 됐냐? 먹고 자고 다니는 곳에 투자한 업체들 다 부자가 됐어요. 먹는 게 중국의 와하라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애기도 어릴 때 뭐 먹고, 중국 사람 다 먹고 자라, 와. 그리고 중국이 그 볼보를 인수한 지리 자동차, 부동산 거부, 쉬지아인 세계적인 부자. 먹고 자고 다니는 거 투자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앞으로는 여행하고, 아름답게 하고, 콘텐츠를 하는 업체들이 부자가 되죠. 엔터, 즐겁게 스포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좀 네. 비교해봐도 되겠네요. 네. 지금 미국에서 떠오르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네. 뭐 넷플릭스가 있을 네, 것이고, 네. 그런 기업들이, 그런 섹터를 중국이 찾아서 보면 그렇죠. 되게 좋죠. 아마존에 대응되는 그렇죠. 중국의 기업을 찾고, 네. 넷플릭스에 대응되는 중국 기업이 그렇죠. 어딘지. 예. 예? 그런 흐름 네. 쪽으로. 대표 기업. 뭐지? 예. 페이스북에 이런 예. 거. 중국의 1등 기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미국에서 주도주로 기술주로 성장주로 인정받고 있는 그 네. 산업과 종목들 그렇죠. 그걸 그대로 중국에다 도입을 네. 해서 네. 여기서 찾아내는 게 결국 부의 기회를 찾는 네. 예. 근데 대부분 기업이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못할 거예요. 예, 그런 게 주로 한계예요, 장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현재 그게 단계에서는 펀드가 있죠. 펀드나 아니면은 뭐 그 ETF도 ETF를 있고, 예. 찾아서 예, 이제 해야 투자하는 되겠네요. 방법밖에 없죠. 그 ETF는 이제 홍콩 쪽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지금 홍콩에 제일 많고요. 싱가포르 가끔 가다 있고, 뭐, 그래요. 아니면 중국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죠. 중국에 우리가 법인을 만들면 마음대로 투자하죠. 그 예. 마음껏 투자할 수 예,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법인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중국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중국 법인이니까. 법인이라는 게 인격체에 있는 거잖아요, 인격체. 법인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역회사 아, 지정을 그렇죠. 내고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법인만 예, 내면 그 법인의 국적은 중국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아주 좀 터프한 주제 가지고 우리 안유아 교수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열기가 막 느껴지는데 네, 목이 아픕니다. 이 모든 거를 네. 가능하게 해준 우리 이태원 경리단 더젤 이거 뭐야 더젤 한슬리 예. 사장님. 이태원 경리단 좀 더젤 이따 만나요. 와인 레스토랑 헨슬리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따 뵙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긴 시간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